네, 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오년 새해 첫날을 여는 오늘 뜻깊은 방송입니다. 저는 올해도 여김없이 문호수 PD입니다. 지금 새해 첫방을 지금 이제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터뷰로 전해드리는데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자교모에 이제 김병준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또 이재몽 공동대표님도 그동안 저희를 이제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새해 경제 전망으로 또 자교모에 또 경제 전문가이신 김희석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희석 박사님께서 또 저희에게 특별히 이렇게 직접 이 스튜디오까지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PD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렇게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처음이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저 공부한 거는 오스트리아 학파라 그래가지고 그 케인즈하고 논쟁을 벌였던 하이에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또 정치 철학 같은 것, 철학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 법학 관련되는 그런 저술도 많이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노예의 길이죠.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게. 뭐 그걸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 뜻깊은 또 이 자리여서 저도 좀 영광스럽고 또 하여튼 나름대로 제가 뭐 하여튼 이때까지 좀 생각해 온 바를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하이에크 노예 얘기를 번역을 그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저 사실 집에 그 책이 있거든요. 물론 읽었어요. 읽기만 했습니다. 이해는 하나도 못하고. 무슨 말씀을? 그냥 활자로만 이제 보기만 했는데 번역을 영광입니다. 제가. 이 무슨 말씀을? 네. 그래서 새해 이제 경제 대담인데 분위기는 밝게 가지만 사실 그 안에 해주시는 내용들은 굉장히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소장으로 계신 곳이 시장경제제도연구소인데 저기 뭐 자유주의 뭐 그런 자유시장경제 뭐 그런 걸 주로 하는 곳이죠. 이름 정말 반갑네요. 저희 뉴데일리의 사원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시장경제거든요. 저기 사실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많이 수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젊었을 때는 그 뭔가 인위적인 뭔가 많이 가해져야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는데 그쪽을 공부하면서 실은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 간섭한다고 해서 더 잘 된다고 볼 수도 없고 개인들이 또 더 행복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장 경제란 게 실은 경제적 자유란 게 모든 자유의 기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뭐 언론의 자유, 말은 언론의 자유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는 주겠다 그러면서 예컨대 인쇄기의 그 소유를 제한해 버리면 그러면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자유들을 실현하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자유다. 하기사 지금 보면 언론사들이 이제 재갈 물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가 수단들이 과징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결국은 수단은 경제적 통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드리게 되는 산업화로 이제 절대 빈곤을 없앴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뭐 저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노예의 길 거기에 대해서도 뭐 혹시 필요하면 또 나와서. 아니요. 혹시가 필요해요 저희는. 저희 필요하니까 시간이 언제 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니요. 그 귀한 시간을. 자, 박사님 외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시험대에 오른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여기도 셰시해 저기도 셰시하면 되지 복잡하게 왜 끼어드냐. 그런데 지금 환율을 보면 결국 외교가 서민들의 사과값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서민들의 식탁을 약
서민들의 식탁을 약탈하고 있는 이 환율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동맹의 균열을 꼽기도 하는데 이거 예. 맞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예. 그게 이제 경제적 변수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느냐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달러화가 원화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뭐 국민연금이 개입하면서 네. 그게 좀 1,480원 가던 게 지금 1,480원 가던 게 1,430원대 예, 그 정도로 내려왔더라고요.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보면 보통은 경상수지 흑자라 그러죠. 네. 혹은 무역수지 더 좁혀서 무역수지 흑자일 때 네. 예컨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해서 그 수출로부터 얻는 달러가 수입하는 달러보다 더 많으면 그 달러가 쌓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실은 달러가 풍성해져서 예. 이제 그 달러 가격이 내려가야 그게 정상인데 그렇죠. 지금 반대거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고 예. 그러면 왜 그런지 봤더니 기업들도 지금 번 달러를 말하자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해외 투자를 준비한다든가 예. 투자를 뭐 하고 있고 또 서학개미라 그래가지고 예. 투자를 또 그게 따지고 보면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 같은 게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달러가 굉장히 급등했고 네. 이에 따라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는 게 이제 금리. 네. 예전에 그 기준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돈풀기를 했다가 예. 그다음에 또 팬데믹이 좋으려고 하다가 또 팬데믹이 왔죠. 예. 코로나. 그러니까 다시 또 풀었다가 네. 그러다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또 인플레가 심해질 것 같으니까 거둬들이면서 금리를 조금씩 올려갔는데 기준금리를. 네. 근데 우리는 그만큼 따라가지 않았죠. 보통 보면 기축통화국의 금리보다 네. 그렇지 않은 뭐 한국 같은 원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균형을 맞죠. 왜냐하면 시장의 신뢰가 네. 아무래도 기축통화에 대해서는 더 크기 그러겠죠.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 달러에 이자를 더 주면 달러에 예금을 하지 예. 그 원화로 예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치 그렇죠. 자체가 기축도에 더 높은데. 그래서 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 더하기 네. 지금 국내 어떤 기업 환경이 예. 투자에 네. 적합하지 아유, 않다 그럼요. 보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뭐 심하게 표현하면 반기업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마도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뭐 노란봉투법이니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법 개정하고 이러면서 일종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일종의 자본의 파업을 하고 예. 왜냐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일종의 파업이죠. 예. 자본이.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가면 하지 않는다는 건 자본의 파업이라고 일종의 파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노동만 파업이 하는 게 아니고 자본도 예. 자기 할 일이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하는데 예. 투자를 하는 게 자기 할 일인데. 야,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더 위기로 느껴지네요. 예, 그런 영향으로 지금 예.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달러가 급등하고 있는 거죠. 급등하고 그럼 있는데 관세 문제도 거기에 같이 그렇죠. 깊숙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 정치 외교적인 그런 문제가 이 경제에 또 영향을 주는 루트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세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도와줘야 되겠다 경제적으로도 예. 그런 마음을 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먹느냐 여부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냐 안 먹냐가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주죠. 당연히. 예. 예를 들어서 관세 같은 경우에도
관세 협상을 해가지고 네. 뭐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게 200억 달러 네. 매년 이렇게 매년. 하고 그런데 실은 이제 200억 달러만큼 또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은 환율 이 올라가는 그 트리거라 그러죠. 기폭제가 된 게 그 발표였어요. 발표 이후에 200억 달러씩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 나가는 데다가 네. 이거 달러가 더 귀해지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단 그 말이죠. 심리가 발동을 한 예. 거다. 그런 걸 보면 예. 예컨대 그거를 갖다가 더 우리 외환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혹은 네. 영향이 있을 때 뭐 스왑을 해준다든가 네. 미국 뭔가 미국이 배려를 많이 해줬으면 네. 그다음에 그걸 좀 줄여준다든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았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보니까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통화 사업해주겠다. 글쎄. 우리는 해달라 해도 안 해주고. 글쎄, 그게 이제 예. 그런 점에서 그 지금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치 외교적인 네. 그 서로 어떤 관계냐가 네.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죠. 뭐 그 심플하게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그런 게 최근에 뭐 그 미국이 네. 뭡니까 그 중국에서 만든 배가 미국 항구로 들어올 때 뭐 네. 그 톤수로 보면 조금 크기가 되는 그런 배들은 거의 뭐 몇억 원씩 수억 원씩 그 입항료를 내라 그랬거든요. 입항료를. 네, 그러면 그 중국 배를 사가지고 그 미국 항구에 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들어갈 때마다 그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선주들이 주문했던 것도 중국에 주문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그게 이제 한국 조선업에도 네. 그게 이제 수요가 이렇게 넘어오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혜택을 우리가 그런 또 반사 이익이 생기네요. 예, 그런 게 생겼는데 예. 그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경제에 아주 깊숙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한미 이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네. 특히나 지금은 중국하고 단순히 뭐 무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 무기 관련 첨단 무기라면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는 무기 관련 그다음에 더하기 뭐 또 해군 함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중국이 굉장히 빌드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걸로 볼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환율에도 간접적인 루트로 그렇게 이제 미국과 달러 원화 스왑이 얘기가 됐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뭐 바로 해주기는 다른 나라하고 형평성이 좀 어렵죠. 문제가 생기면 적극 돕겠다는 무슨 멘트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국제 금융시장이 훨씬 안심을 하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고환율이 안 됐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지금 표현하신 식탁에도 영향을 줬다 그런 표현도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좀 보증인? 그런 느낌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옛날에 뭐 많이 흔히 다녔던 이야기가 안미 경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하는 걸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자기들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정쩡하게 뭐 어디에서는 여기서는 덕 벌고 덕 다 보고 저기는 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재미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미망에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죠. 대통령이 아직도. 좀 왜곡되는 그 미망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저희가 그걸로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죄인 취급하는 입법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입법 관련해 가지고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예. 당장 사회로 쏟아지는 청년들 있잖아요. 올해만 해도 이제 수능 보고 또 이제 뭐 대학에 가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서 또 졸업해서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이런데 기업들은 정작 한국을 떠나고 있는 엑소더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네. 그 로버트 히그스라고 힉스요? HIGGS. 예, 힉스. 예. 저기 힉스 입자 그 스펠링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 과학자랑? 그거까지는 제가 그 과학자의 스펠링을 제가 뭐 정확히 몰라서 근데 히그스가 그 양반이 경제사학자, 경제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인데 네, 이쪽에도 힉스가 있군요. 로버트 히그스는 그 로버트 사람이 힉스. 제시한 그 용어가 체제 불확실성이에요. 체제 불확실성. regime uncertainty. 그 체제 불확실.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양반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부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내 그 재산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뭐 룰 같은 걸 확 바꿔가지고 사업을 이때까지 이런 룰이 계속될 거로 여겨서 이걸 했는데 갑자기 그걸 바꿔. 그래서 갑자기 저 노조에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줘버려. 그러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노조가 그 너무 힘을 휘둘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충원도 잘 하기 어렵고 이래서 아예 사업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종류의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까지와 다른 어떤 그런 걸 줘버리면 이 사업의 전망,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아닌가요? 좌파가 정권을 잡냐, 우파가 잡냐에 따라서 바뀔 때마다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양반이 뭘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 말미에 경제학자들 많은 경제학자들이 특히 이제 케인즈 쪽 공부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전쟁 수요가 있었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 수요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수요가 없어져서. 그래서 막 걱정을 했거든.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문제 없이 그냥 오히려 더 번성을 했거든. 번영을 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이제 히익스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우리는 뭐 루즈벨트 대통령 그러면 엄청나게 뉴딜로 엄청나게 미국을 부흥시킨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시장 쪽에 대해서는 재산권 갑자기 뭐 세금을 매겨 노동조합 쪽에도 힘을 팍 주고 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위헌 판결 이런 걸 내리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압박을 자꾸 그러면은 대법관 숫자 늘려버릴 거야. 뭐 이런 말도 하고. 잠깐만요. 이게 루즈벨트가 루즈벨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요. 루즈벨트가. 멘트가 왜 겹쳐요? 그래가지고 그 대법원이 그 합헌으로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협박에.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자본들이 파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전쟁 수요로 이제 그걸 메꾸다가 루즈벨트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법원이 이제는 그런 입법에 대해서 의회에 뭐 그런 거에 대해 제재를 확실하게 신호를 주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해도 되겠다. 더군다나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일반적인 소비재 수요 이게 살아날 거다. 이렇게 믿고 자기가 이제 묻고도 이때까지 투자하지 않던 돈을 갖다 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흥을 했다는 거죠. 그 시작을 한 게 이제 법원이 입법부를 이제 견제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원이 입법부를 그렇죠. 그걸 이제 기업들이 그걸 사업가들이 믿는 거죠. 그럼 결국 법치가 다시 바로 서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따가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힉스의 체제 불확실성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악화될 거냐.
저 국내 투자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뭐 저 수출 기업을 갖다가 저 비서실장이 불러가지고 환 차익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서 뭐 그럴 때 겉으로 그러지만 실제로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기들이 손해 보는 일을 뭐 처음에 불러서 막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이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네. 실제로 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 또 뭐 저기 미국에 투자하라고 또 등을 떠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또 투자하려고 돈 모아둔 거 그거 하지 마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맞네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그 답을 갖다 여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다시 되돌아갈 때 투자도 안 할 거고 그런 체제 불확실성이 우리도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해소될 때까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 바뀔 때까지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러 개 중에 정권이란 게 예. 실제로 남미나 이런 데가 예. 그 경제 못 벗어나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당이 네. 잡아본 적이 없거든. 이게 거의 뭐 압도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남미 같으면 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사람이 예.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전기톱 들고 나와가지고 예. 예산도 잘라버리고 예. 재정 적자 잘라버리고 네. 그냥 뭐 물가도 확 자르겠다. 예. 그래서 통화 가치를 제대로 안정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뽑혔단 말이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재밌게도 그 보통의 정치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있던 사람, 그 교수였잖아요. 하비에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바꿔주는 때까지 남미 같은 데 오래 걸렸죠. 정말 오래 걸렸죠. 예. 남미에는 지금 이제 뭐 핑크 타이드에 이어서 블루 타이드가 나오고 있다는데 예. 그 국민들도 이제 질렸고 네. 너무 그냥 들어보니까 옛날 달콤하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사는 건 더 힘들어지고 예. 그냥 화폐라는 게 거의 휴지 조각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심지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면 힘이 있는 사람들 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장 환율이라는 게 있고 네. 또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게시해두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걸 서민들이 그거는 시장보다 오히려 예를 들면 페소화 같은 페소화의 가치가 시장에서는 100밖에 안 될 때 네. 공식적인 환율은 한 200쯤 되는 걸로 잡혀 있거든. 그러면 시장에 가서는 그거 가지고 한 1달러밖에 못 할 걸 네. 은행에 가면 2달러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 예. 서민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보통 권력자들이 이렇게 해먹는 거지. 공식적인 환율하고 달라서. 그래서 예. 그런 등등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불만이 가득 쌓여서 이제야 네. 하비에르 같은 사람 나타나니까 이제 거기 희망을 걸고 이제. 뭐 오죽하면 별명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른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노동당 보수당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또 노동당 출신이 대호각성해가지고 네, 그렇죠. 오히려 노동개혁을 앞장서고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종종 나타나는 데 비해서 남미나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 어디에 가까울까요? 글쎄 그걸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제 경제학적인 접근을 하자면 예. 어디에 좀 더 가깝게 나오나요? 글쎄. 뭐 우리 지금 이 뉴데일리 같은 데서 열심히 하셔서 많은 국민께서 대호각성을 하시면 또 약간 유럽 쪽에 가까워 경제만의 관점이 아니라 좀 복합적이네요. 정치 사회 가지 않을까.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사실 지금 뭐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 당장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회사들이 뭐 망하거나 IMF 때 막 대우가 해체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쇼킹은 아직 없어가지고. 실제 체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럽 쪽에 가까우냐, 남미 쪽에 가깝냐, 이걸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동시에 어디에 가깝게 끌고 갈 거냐라고 같이 또 이제 의제를 던지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군요. 하여튼 뭐
근데 예. 기대하기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저는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네. 그 다음에 예전처럼 뭐 열정 페인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고 네. 정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예. 충분히 이게 이래서 이런 게 결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네. 깨닫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참 신기한 게 보면요. 우파 진영에 계신 이 학자분들은 예. 대다수가 지금 젊은층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예, 기대를 많이 예. 걸고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는 이 그렇습니까? 지금 젊은층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하여튼 예.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우리 앞선 세대들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고 예. 또 해안을 가지신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잘 만들어준 덕분이고 네. 그렇긴 하지만 제 세대가 예컨대 외국인을 만나면 미국인, 유럽인을 만나면 왠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젊은 세대들은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예. 그리고 당당한 개인으로 잘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그게 우리 때는 교육도 뭐 그런 교육을 크게 못 받았는데 요즘은 스스로 개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자유주의적인 거기에 더 성향에 맞는 그런 심성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봅니다. 말씀드리니까 좀 그래도 희망적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잠시 후에는 또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 또 많이 하시겠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아마 부동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예. 서울의 부동산은 이제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다른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요 며칠 전에 최근 이미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을 돌파했다는 이야기 저희도 뉴스로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고요.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다 못해 이제 전세가 씨가 말라버렸죠. 예.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좌파 정부가 그들만의 환상으로 매번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는 건지 예. 아니면 집을 보유하게 되면 보수화된다. 이 민주연구원의 이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예. 그 보고서대로 예. 전략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성공하고 있는 건지 예.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안 그래도 예. 저도 좀 그게 궁금해요. 저도 왜 궁금했냐면 네. 좌파 정부 역설이다 이게. 왜 자기들은 뭐 심심하면 부의 불평등, 네. 한 분배, 그걸 갖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떠들면서 네. 막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려놔. 특히나 몇몇 지역, 네. 뭐라 그러죠? 똘똘한 한 채라 똘똘한 그러나? 한 채. 예. 그냥 다주택을 그냥 마구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 소유에 대해서도 그 수요 자체를 죽이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상하게 강남 부동산만 그냥 올려놓는 그러니까요. 서울에 예. 그 중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는 그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 곧바로 서울 부동산이 들썩거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예.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러면 그게 의도적으로 두 가지 아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걸 앞으로 표를 계속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설명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예. 다른 저는 경제 쪽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고 일단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좌파 정부들이 각종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 재정 적자를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면서 돈을 써요. 네, 그렇죠.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한단 말이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국채를 발행하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년 뒤에 1억 줄게 그러면서 발행한 게 네. 그 자리에서는 예컨대 더 많이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10년 후 1억짜리가 예컨대 한 7천만 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발행하면 5천만 원,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격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상품을 계속 낮춰야 되는. 그 가격을 낮춰줘야 팔리지 소화가 되지. 그러니까요. 예.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자율로 보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할수록 이자가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생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 쓰려면 네. 그러면 민간이 더 적게 써야 되니까 네. 이자를 올려서 민간은 더 적게 쓰게 만드는 장치인 거예요. 그게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 또 기업들이나 또 저 사람들이 또 못 살겠다 그러고 이자 너무 높아서 그러면 예. 어떻게 하냐? 그 돈을 갖다가 그 국채 발행된 게 저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네. 그걸 사서 예. 돈을 중앙은행 돈을 국채를 사면 돈은 밖으로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또 풀려요. 이자를 너무 높게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러면 그 돈이 또 어디로 가느냐? 네. 자산 시장으로 한단 말이죠. 예. 부동산이나. 예. 그러면서 막 그냥 또 뭐 여기저기 규제를 하니까 그 부동산으로 간 돈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개네요. 그 국채 늘려갖고 예. 올려갖고 그렇게 늘어나는데 예. 그 늘어나다 보니까 자산 시장으로 간 게 네. 뭐 특히 부동산 아니면 그 주식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죠. 예. 그 이제 부동산에 더 많이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또 부동산을 선호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돈을 푸는 경우에 이게 그 부가 보통은 그렇게 배우잖아요. 돈을 풀면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래야죠. 돈을 풀면 모든 사람 지갑에 그 비례적으로 돈이 이렇게 쌓여서 예. 그냥 물가가 올라오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저기 돈이 풀리면 처음 풀릴 때 그걸 갖다 쓰는 사람이 있고 예. 또 그게 효과를 다 발휘해서 물가가 모든 게 올라간 다음에 그 또 새로 찍은 예. 돈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시차적으로. 그쵸. 네. 근데 먼저 그걸 획득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유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받을 때 싼 이자로 받아서 예. 그걸 쓰고 돈의 효과가 다 해서 물가가 오른 뒤에 갚으면 되니까. 특히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예. 예컨대 뭐 여기 제가 이게 그걸 한번 쭉 하나 만들어 봤더니 나중에 한번 뭐 그거는 뭐 그거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어떻게 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수치로 네. 예를 들면 누구는 뭐 이자를 얼마 주고 뭐 부동산을 사고 네. 그다음에 그게 몇 년 후에 그게 얼마가 되고 네. 누구는 또 월급을 받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저축을 했는데 그게 또 그 같은 몇 년 뒤에 그다음 얼마가 되고 이렇게 예. 계산을 해보면 예. 그게 이제 뭐 단순하게 하나 만들어서 해보면 그게 이제 부동산을 사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요? 예, 예. 그렇게 만든 주범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돈을 재정 적자를 하고 그 재정 적자가 다시 그걸 갖다 화폐화 된다 그러는데 예. 화폐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의 불평등이 네. 특히나 좌파 정부에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역설이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지금 예. 이 세 정부를 다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실수로 보이는 건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 그걸 안 그래도 그걸 갖다가 저기 얼마 전 모임이 있어 갔는데 그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좌파 정부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는 걸 별로 그런 정책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예. 그 사람들한테 시장 가격보다 싸게 네. 그러면 당장 집 구하기 어려운데 많이 지어갖고 싸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라 그러고 표를 줄 거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이제 선호한다는 그리고 이제 우파 정부는 자기 집을 가지는 네. 걸 선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좌파 정부가 그렇게 영국 같은 경우에 공공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 보니까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네. 첫째 자기 집이 아니니까 관리를 그러니까요. 제대로 안 해서 슬럼화되기 쉽고 이 공공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예. 또 이게 뭐 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건 이해를 잘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 그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예. 그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공공 유지비가. 임대주택을 그
저 시설을 최소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막 짓게 아니니까 관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관리가 돼야 다음 사람이 들어 또 살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보다 네. 받는 임대료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나머지는 세금으로 메꿔야 계속 되거든. 적자네요. 그래서 거기에 쌓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재정 적자가. 예. 그게 뭐 너무 커지니까 예. 대처 같은 경우에 예. 그걸 어떻게 했냐면 마가렛 대처 그 네. 영국 수장이 그걸 이제 이 시장 원리에 맞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반대가 심한 거야. 그렇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야 이제 더 받으려 그러냐 그러고 반대 심하다가 예. 그걸 탁 바꾸니까 전부 다 찬성을 해서 어떻게 바꿨냐. 네. 그걸 갖다가 살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조금 싸게. 구매가 가능하게. 구매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 대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확 바꿔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게 심지어 의도라 하더라도 네. 대처 같이 또 뒤집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영국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던 집을 다시 살게 해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좀 보수화로 좀 바뀌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나 좌파 진영에서 지금 우려하는 거는 네.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게 되면 보수화가 된다는 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로 인해서 정책을 그렇게 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어찌됐건 간에 그 부분은 우려는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거는 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정치학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예. 약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그런 뭐 계산을 뭐 정당이니까 투표를 네. 얻기 위해서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게 진짜 그 국민들한테 네. 그 특히나 집이란 거는 이게 왜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 네. 집은 자기가 쉽게 만족을 못 해요. 예컨대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뭐 1시간 반쯤 걸렸는데 예. 조금 경기도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저도 양평에서 그래요? 다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욕심을 내서 너무 불편해 그러면서 네. 더 가까운 데 오려면 또 더 큰 돈을 아니면 더 작은 집이거나 뭐 좀 그렇죠. 뭐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집의 그게 그래서 보통은 집이 뭐 한 10년 걸려서 이렇게 마련할 정도로 그 정상적인 시장이라 하더라도 네. 뭐 인프레가 안 되고 뭐 집값이 그렇게 뛰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뭡니까 사글세 월세로 살다가 그다음 전세로 옮기고 그다음 자기 집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건데 네.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덤비면 엄청난 재정 적자가 그건 뭐 예견되는 거죠. 야, 그래서 그렇네.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자가 너무 높아 못 살게 또 아우성 치면 인플레가 되면 네. 결국은 그게 인플레를 통해 서 자기 돈의 가치를 또 깎아가는 거거든. 네. 그래서 얼핏 보면 뭐 굉장히 뭐 해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보면 네. 그게 결코 더 주거를 더 바람직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특히. 그럼 박사님께서는 새 부동산도 여전히 어둡게 전망을 하시겠군요. 그 새해 부동산이 뭐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의 경우에도 예. 지금 뭐 갑자기 미국도 지금 뭐 금리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예.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이 뭐 돈을 제일 필요성은 줄고 네.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 뭐 더 풀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라서 네. 지금 뭐 새해에도 이게 뭐 막 그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결국은 거래가 되는 것들은 결국은 더 높은 가격 지금은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뭐 지금 들어가 살아라 그러고 뭐 어찌고 뭐 대출부터 일단 틀어막아놨으니까. 대출도 그래서 예. 그거는 어렵겠지만 예.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래하는 금액은 네.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애초에 봅니다. 거래 자체가 이 일반 서민 라인이 아니라 좀 있는 사람들 선에서 거래가 될 거고 그렇겠죠. 그 안에서 최고 조금 고가는 올라갈 또 거다. 올라갈 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예. 거래는 흥정은 붙이고 네. 싸움은 말리라 그랬어요. 뭐 그런 속담이 있죠. 그게 예. 무슨 그거 아주 현명한 속담인데 무슨 얘기냐면 거래란 거는 쌍방이 다 만족해야
최소한 사전적으로는 예.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그래서 거래잖아요. 그래 오고 가고 예. 그건데 붙이라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게 둘 다 윈윈이기 때문에 네.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경제 시장에서 시장이 거래를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부가가치가 생산된다는 소리거든. 예. 근데 부가가치가 생산될 기회를 막아버린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는 뭐 그걸 뭐 그런 꼴이기 때문에 결코 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죠. 이게. 기본으로 적으로 보더라도. 예. 예. 근데 아무튼 뭐 그렇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일 것 뭐 같아요.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국가 채무도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1,300조 시대가 이제 열리잖아요. 예. 그러나 재정 정책은 더 심한 살포식 이 포퓰리즘이 예고가 예. 되고 있고요. 예. 또 계속 푼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늘려놓은 빚 그리고 무너뜨린 경제 동력 이거 다 합치면 어마어마할 텐데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뭐 제가 질문 자체를 추상적으로 거를 인정합니다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썼고 지금 뭐 딴 사람들도 자주 쓰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어디죠? 한때 비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서히 삼겨 죽는 개구리 비유가 하나 있었고 그랬었죠. 개구리를 찬물에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튀어나가는데 그 찬물에 넣어갖고 그걸 서서히 가열하면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삼켜버리는데 뛰쳐나갈 힘이 너무 뜨거워질 때는 이미 익혀서 뛰쳐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디죠? 갑자기 요즘은 이름이 보고서를 하나 어디 컨설팅 회사가 하나 해갖고 개구리 비유가 하나 있어. 또 하나 비유가 코뿔소 회색 코뿔소 비유가 있어요. 회색 코뿔소는 이제 블랙스완이란 거는 드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면 눈에 띄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회색 코뿔소는 이게 느린 데다가 코뿔소가 느리잖아. 그렇게 평소에는 물론 뭐 속도를 낼 때는 꽤 빠르다 그러는데 한 40 된다는데 평소에 느리느리 천천히 울리니까 우리보다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대놓고는 위험인데 위험인 걸 알면서도 또 느려서 너무 느려서 인식도 잘 못하고 개구리 비슷한 이야기죠. 그게 이제 회색 코뿔소 이름이군요. 회색 코뿔소 비유인데 이제 블랙스완에 대비된 회색 코뿔소 비유인데 이제 우리 경제가 좀 그렇다. 옛날부터 재정 적자 원인은 뭐 IMF도 했고 뭐 재정학자들도 했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맨날 하는 소리가 뭐 다른 나라들보다는 괜찮아. 다른 나라라는 게 미국이나 뭐 일본 뭐 기축통화국이나 뭐 그런 걸 비유를 자꾸 들고 그 나라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난리인데 다만 기축통화로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자꾸 삼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때 처음에는 30% 국가채무 30% 정도면 위험 신호라 그랬다. 지금 또 60%로 또 올라갔는데 60%도 거의 금방 닿을 지경이잖아요. 아니 뭐 100% 넘겨도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참 할 말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늘린다는 거는 그런 인프레적인 요소 채무를 화폐화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걸 높여놔서 나중에 결국은 어느 순간에 다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뭐 그게 참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공공선택학자 학파를 이루신 분이죠. 그분 제임스 뷰캐넌이라고 그분이 적자 속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셨고 적자 속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적자에 빠져 있다는 거죠. 데모크라시 데피시트라 그래가지고 그 번역도 뭐 해놨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 쓰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세금 거두기는 싫어하고 그 대신에 이제 살짝 간접적인 세금은 인프레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용납하고 예. 용인하고 그리고 또 이자 내려고 난리 치잖아요. 심심하면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헌법에다가 재정 준칙을 아예 못 박지 않으면 예. 이게 끊임없이 그런 문제에 봉착한다. 예. 그런 그 원인도 하고 한때 뭐 우리 재정학자들도 열심히 재정 준칙 만들어야 된다, 헌법 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네. 뷰캐넌한테서 배워와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재정 준칙이 있잖아요. 아니 재정 준칙을 예. 그 예전에 어디죠 그 기획 예. 그 지금 재정부 예. 시절 이번엔 지금 바뀌었지만. 예. 그 나름대로 그걸 지켜왔죠. 지켜왔는데 예. 자기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뭐 거의 다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이제 처음 사실은 그걸 제도화까지는 법률화까지는 예. 그런 어떤 관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타이트한 그러니까 헌법에 넣으라 그랬거든요. 아예 헌법에 넣어라. 저기 누구죠? 뷰캐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위험한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게 헌법에다가 그렇죠. 그걸 넣어라. 갖다 이제 그렇게 했어야 그렇게 했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한번 혼이 났으니까 예. 독일 같은 인플레 때문에 혼이 난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두고 있죠 헌법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이 맹점이 이제 포퓰리즘으로 이제 빠질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봐도 예컨대 그 예산이 뭐 8점 몇 프로나 증가한 굉장히 확장 그것도 돈을 109조인가 뭐 더 찍어가지고 국채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언론 쪽에서 비판은 별로 안 나오고 법정 시한 준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 합의해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걔들의 룰이 자기가 어차피 예산 따와서 지역에다 내 예산 따와서 그래야 당선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게 이제 그런 유인에 빠져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헌법에다 못 박아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뷰캐넌 이야기고 그렇게 한 나라도 있고 그렇게 뭐 하지 못한 나라 특히나 그런 예산 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물컹물컹한 나라가 이제 남미 같은 데고 한국도 그걸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정치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은 재정 준칙이 헌법에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이게 견제가 그러니까 되는데. 관료들이 해왔던 것보다 더 엉망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중에서 상당히 불량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또 좀 드려야 되겠네요. 아이고.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빚과 늘어난 빚과 무너진 경제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에너지가 필요할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쌀만 개구리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말은 한 번씩 그 재정 준칙 그러면서 언론에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어느 날 슬며시 없어지고 또 뭐 그런 원래는 예산이란 게 성장률에 비례해서 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성장을 이만큼 하면 그 뭐 성장을 한 뭐 2% 한다 그러면 지금 뭐 내년에 1.8% 설이 많은데 어쨌든 2% 한다 그러면 세금도 2% 정도 더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그러면 예산도 한 2% 정도 더 올리고 이러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8점 몇 프로를 8.9%. 그러면 결국은 적자 그러니까 국채를 갖다 막 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걸 소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따른 무리가 많이 따르는데 이거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정 기한만 잘 지켰다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잘했나 보다 뭐 이렇게밖에 뭐 인식하겠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예산에 심의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법정 시한 잘 지켰다는 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원래 국회를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 뭐 무절제한 그 예산 사용 혹은 전쟁을 벌이거나 큰 사업을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게 결국 세금인데 그걸 감시하려고 국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아까 적자속 민주주의 얘기했듯이 그걸 해서 그 뭡니까 그 재선되고 뭐 당선 다시 되고 뭐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는 그렇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걸 어떤 나라가 그걸 잘 그걸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느냐가 실은 경제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이랄까 하나의 하나의 일종의 그
우리가 쳐다봐야 할 하나의 지점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돈을 계속 뿌려대는 정부 때문에 이 예. 지금 사회 각계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뭐 경기 침체 때 뭐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식을. 근데 단순하게만 보면은 좀 이렇게만 표현했다가는 중도층의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또 실패해. 결국은 우파 진영 내에서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끼리 그냥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이런 상황을 좀 그래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예. 이 현금 살포식 정책이 밥상 물가를 올리고 결국 우리를 죽인다. 예. 이것을 좀 국민들이 쉽게 좀 깨달을 수 있는 예. 예나 그러니까 비유나 설명을 좀 아주 그런데 뛰어났던 분이 바스티아라는 분이 있는데요. 모릅니다. 프레데릭 바스티아라고 죄송합니다. 프랑스 굉장히 아니야. 김정호 박사가 예. 그 자유기업원 원장하시던 김정호 박사가 제가 지금 오늘 필기 좀 할게요. 그 번역을 했는데 네. 그 로라 그래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 여러 가지 비유들을 굉장히 잘 했고 특히나 비판을 많이 한 게 네. 법을 가장한 법을 통한 약탈. 네. 예를 들면 법을 그 양반 시각으로 뭐 예를 들면 현 세대가 그냥 뭐 연금을 엄청 자기는 조금 뭐 요만큼 한 낸 게 전부 합쳐봐야 한 일쯤 내놓고 네. 실제로 뭐 죽을 때까지 받아가는 거는 한 뭐 8이나 뭐 7 뭐 이렇게 가져간다면 그 나머지는 세금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니까 네. 국채를 발행해 갖고 해야 되고 그거는 나중에 세대들이 또 벌어서 세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일종의 그 양반 시각으로 보면 법적 약탈이에요. 법적 후세대 약탈이다. 약탈이다. 법을 이용한 약탈이다. 하기서 지금 새로 태어난 애들 2천 몇백만 원씩 뭐 머리에 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 그게 더군다나 뭐 다수결이라고 그러지만 예.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갖고 뭐 동의한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그걸 빚을 남기는 그런 거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비유를 아주 잘했어요. 법적 약탈이다. 그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예. 이런 돈 뿌려갖고 이런 거 하는 게 예. 결국 국민들한테 왼쪽 주머니에 넣어주고 네. 아니면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준다 그럴까? 예.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서 현금을 예. 넣어주면서 왼쪽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다. 결국 세금으로 정부는 뭘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 돈 어디서 나오니?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일단 그걸 갖다가 정부가 생산 주체가 아니다. 네. 결국은 오른쪽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빼가야 된다. 네. 이걸 갖다 강조를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너한테 주는 게 너 아들이나 딸한테 네. 결국은 덮어 씌우는 건데 네. 너 그러고 싶어? 예. 아버지가 돼서 그러고 싶어? 할아버지가 돼서 그러고 싶어? 네.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돈 막 풀면 좋겠지만 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 이게 아까 화폐화 빚의 화폐화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 국채 그걸 또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중앙은행 이걸 인수해 갖고 돈을 푼단 말이에요. 돈 풀어라고 계속 압력을 또 넣고 네. 그래 갖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인플레가 돼서 네. 결국은 네 지갑이 얇아져. 그래서 네가 생각하기에 그 얻는 거 겉에 당장 얻는 게 달콤해 보이지만 예. 그 뒤로 빠져나가는 게 얼마인지 몰라. 네. 그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좀 이렇게 경종을 울려야 되지 제가 않을까. 당연히 박사님의 말씀에 네, 네. 공감을 하지만 의도적 반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 첫 번째 한쪽 주머니에서 너 돈 넣어주고 다른 한쪽 부자. 주머니에서는 돈을 빼간다.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 예, 그렇죠. 네. 어차피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예. 좋습니다. 한 거의 한 진짜 한 상위 한 20여 프로가 나머지를 다 떠받드는 그런 그게 예. 그게 잘 알아들어. 그게 바로 남미에서 예. 좌파 정치 오래 갔던 건데 그렇게 하니까 예. 돈 있고 자본 능력 있는 애들이 네. 뺏기기 싫어가지고 다 미국 그러니까요. 다 탈출해 갔어. 예. 그러니까 생산을 해낼 능력 있는 애들이 보통 그 2대 8이라 그래갖고 예. 이 10명 가운데 2명이 잘해서 예. 자기도 먹고 8명도 먹여 살리는 게 대부분인데 예. 그 이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 남미 봐 지금 예. 그렇게 했더니 뭐 걔들 하면 된다 그러는데 했더니 예. 다 딴 데로 빠져나가고
더군다나 또 힘 있는 놈들은 더 가져가고 그 안에 예. 남은 것 중에 네. 너도 뭐 남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남미 케이스를 보면서. 보통은 그냥 그 주머니가 부자 네. 주머니에서 더 예, 뺏어가지 내 주머니는 아니야라고 근데- 안도하는데 그런데 예. 그 부자들을 때리니까 때리니까 그 부자들이 아까 파업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자본 파업. 자본 파업이라고. 그다음에 또 딴 나라로 가버리지. 예. 그러면 그 남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생산이 돼야 뭐 예. 투자가 되고 생산이 돼야 뭐 일자리도 없고 뭐도 있고 한데 뭐 가장 기초적인 일자리조차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 그래 부자들 두들겨 네, 패는 거 그래 오케이 네, 좋아. 네, 근데 그렇게 맞다가 부자들 사라지면 어떡할래? 네, 이거 네. 예, 그다음엔 대안이 있느냐? 예, 정부는 생산 주체가 아닌데. 네. 예, 이거 괜찮은데요?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예. 그런 식으로 뭐 얘기는 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받아들이고 예. 그게 이제 또 그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왜냐하면 프랑스가 뭐 사실은 복지나 뭐 이런 게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막 하던 나라인데 예. 이게 이제 재정이 지금 정말 위험해지니까 네. 잘못하면 또 뭐 그 디폴트인가요? 국가 네. 부도 뭐 이런 현상. 그래서 이제 부채를 좀 관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주던 연금이라는데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야 될 거야. 네. 그러니까 받던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주던 거 안 주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막 폭동 일으키고 난리 났는데. 걔는 시위도 장난 아니잖아요. 예, 예. 막 불태우고 난리 나. 그러면 그게 그냥 놔두면 그게 우리 미래가 된다니까. 못 받을 뭐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줄이거나 네.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혹시 박사님도 뭐 사석 같은 데서 예. 좌파들이랑 만나가지고 좀 논쟁 같은 일이 생깁니까? 논쟁 뭐 요즘은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예.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예. 그 논리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왜 너는 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비판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뭐 좀 이상하게 비판을 해서 아니 나중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서 왜 안 한 적이 많아요. 아 이게 식자층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네요.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박사님들처럼 예, 예. 이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좀 다르게 싸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뭐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누가 이제 우파에 예. 대해서 우파 예. 사람한테 박정희도 공과 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 받아들인대요. 예. 근데 좌파한테 김대중도 공과 가가 있다 이러면 김대중이 네 친구냐 이렇게 메인에서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박사님들도 하여튼 뭐 좌우의 싸움 비슷하게 흘러가는군요. 예. 되게 웃기네요 이거. 예.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1,320원이라고 하죠. 예. 예, 최저임금도 오른 데다 기업 규제 심해졌고 노조는 예. 더욱 강성해져서 지금 보니까 거의 뭐 그대만의 세상 열린 것 같은데 예. 그대 생각은 또 아닌가 봐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지금 좌파 정부고 예. 자기들 세상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시위가 적어도 좀 덜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불만이고 똑같이 시위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저기 예. 우리 저 PD님이 예. 그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닌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 옛날에 영국 석탄 노조 예. 위원장했던 그 아서 스카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세였냐. 네. 수상위의 노조 위원장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 예.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1974년에 네. 광산 노조 그 자기 위원장이니까 파업을 하니까 네. 영국 전역에 전기가 끊긴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노조를 좀 이렇게 그 좀 길들이려다가 네. 오히려 그 정권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예, 아예. 그다음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노조가 마음을 먹으면 예. 정부를 갈아치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가진 거야.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스카기를 수상들이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거의 수상 뭐 말하자면 또 다른 수상처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예. 상황이었네요, 완전. 그 정도였는데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세게 발언을 했냐면 광부 한 명이라도 예.
네가 해고를 시켜 웃기지 마. 내가 영국 전체를 멈춰버릴 거야. 오. 그 정도로 약간 오만이 극에 달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가 정부도 바꾸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를 왜 드냐 하면 예. 그 노조 경우에 그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든 뭐 기타 등등 노조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늘려놓을수록 예. 기업 측에서는 그 사람의 비위를 네. 맞춰야 되는 정도가 전전긍긍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한번 그런 쪽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리면 네. 그 다른 건 잘 안 보이는지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이게 노조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들어주는 쪽으로 가가지고는 결국 답이 안 나온다라는. 아, 그렇죠. 아. 그게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지금 비유하자면 네. 뭐 영국 수상이 뭐 우리나라하고 바로 뭐 대통령 제거 또 내각 제거 이러니까 예. 다르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아직 뭐 대통령 수준만큼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 아직은 뭐 한참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게 점점 더 세져 권한이 세져서 정말 스카길 정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유인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저는 좀 무서운 게 저는 아무래도 이게 정치 쪽을 많이 다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서스카길 같은 사람은 나라의 전기를 다 끊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네. 우리나라가 그 정도 사람이 등장하면 뭐 북한이나 중국에다가 아예 그냥 나라를 이게 체제를 바꿔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어휴, 글쎄 뭐. 예, 같이 드네요. 예. 참 하여튼 뭐 예, 더 무서운데요, 우리는? 예,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그게 지금 사실 월 노동자만 위한다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노동자를 위한다면 네. 예를 들면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해외로부터 네. 자본이 들어와서 노동자를 스카우트하려고 경쟁을 할 때 예. 임금도 올라가고 뭐 다른 시설 복지 같은 거, 그 사내 복지나 이런 것도 개선될 겁니다. 아마 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 인재를 두고 경쟁하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노조 대표가 정부의 뭐 해외 투자 그런 걸 하는 사람과 같이 해외를 돌면서 우리나라에 더 투자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한다면. 그렇게 되면 진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저희가 예. 들어오시면 예. 우리가 무리한 파업도 안 하고 그래서 할 테니까 그래서 많이 고용해 주시고 예.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말을 진짜 노동자를 위한다면 노조 대표가 노조 위원장이 가야 돼. 예. 실제로 노조 위원장 출신이면서 그러니까 친노조적인 어떤 그런 정치인이나 노조 위원장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야당을 하다가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전번에 얼핏 어디더라 아일랜드인가 네. 거기에 또 아마 야당 출신이 네. 법인세 절반으로 깎고 해갖고 기업 유럽 본부들 예. 예를 들면 법인세를 그때 다른 나라들이 유럽 다른 나라 한 25% 할 때 네. 12%뭐 이런 식으로 쫙 절반을 잘라버리니까 네. 그 유럽 본부를 영국 런던이나 뭐 파리 뭐 이런 데 스위스 이런 데 두던 사람들이 다 그쪽 그 아일랜드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든 사람이 예. 실은 그 굉장히 노조에 가깝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하기사 그 보면은 지금 그 보수 정당인 지금 국민의힘에도 그 전에 이제 문진국 의원이라고 그 택시노조 그 위원장이시기도 했고 이미자 의원도 왜 그 사주원가 거기 왜 또 노조 위원장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깨어서 예. 조금 진짜 좀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좀 야당에서 그런 게 나올 때 개혁하기가 더 쉽죠. 그렇겠네요. 야당이란다. 노조나 그런 출신들이 그런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그런 게. 사람들이 나오면 예. 오히려 자기가 그쪽을 설득하려고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도 좀 더 잘 알 거고. 예, 대신 뭐 배신자 소리는 뭐 피할 수 없겠지만. 글쎄. 그렇네요, 정말.
노조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는 지금 뭐 관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안으로는 네. 각종 규제 처벌로 예. 이 위태로운 이 기업의 위기가 보이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노조도 다 보이긴 보일 거라고요. 예. 근데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같이 망하는 건 자명한데 대체 노조는 왜 회사의 운명과는 별개인 것처럼 행동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마치 저는 아직 아는 게 적으니까 예. 내가 잘 모르고 혹시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데 너무 과한 걱정을 하거나 세뇌가 아니죠. 당해 있나? 아니죠. 예. 기업은 그 시장이 무슨 시장하고 예. 공기업이나 이런 거하고 네. 차이가 시장은 퇴출 압력이 언제나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변심하면 이유가 뭐였든 네. 저기 안 사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네. 찍혀가지고 불매운동하면은 또 휘청이고. 그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순간 네. 떠나야 되거든. 네. 그런데 비해 가지고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기관들은 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공기관으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정 안 되면 세금으로라도 또 바쳐야지 어떡할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또 대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민영화를 브리티시 뭐 그때 뭐더라 피트롤림이니까 뭐 하여튼 여러 거기 많은 국영기업들을 네. 그 민영화를 했는데 민영화를 했더니 장점이 그 이전에 물론 뭐 저 그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최소한 생산성은 네.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다 일시적으로 뭐 해고도 있고 그랬지만 예. 어쨌든 그 왜 그러냐 한 군데는 퇴출 압력이 있고 네. 한 군데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실제로 그 뭐 저기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저도 뭐 그 질문을 보고 해봤더니 그 영국 자동차 회사 1970년대 리랜드라는 게 아주 그 브리티시 리랜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그런 이게 이 회사가 우린 다 잊어버린 이름인데 예. 당시 70년대는 거의 뭐 영국의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오. 이게 이제 파업 습관성 파업하다가 품질도 엉망되고 해가지고 네. 결국은 퇴출됐다 그래. 망했어요. 네, 망해버렸고 예. 그러니까 그때 노조 지도자가 네. 아유 우리가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갈라 그랬다. 그렇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노조가 무슨 책임을 져요? 나중에 회사가 망할 때. 그러니까 근데 마치 회사의 주인이 뭐 자기들인 것처럼 그 일자리를 잃고 난 다음에 리스크를 안 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난 다음에 그렇게 후회를 했는데 뭐 후회한들 예. 이미 뭐 거의 배를 가는 다음에 다시 살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고 예. 뭐 그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좀 찾아봤더니 네. 뭐 과거 신화조선소라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10대 조선소에 들었대요. 예. 그런데 꽤 컸네요. 막 그냥 막 뭐 경제가 그 당시에 2000년대 후반이란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노조가 그냥 임금을 더 올려달라 그다음에 고용보다 그러니까 그 주문했던 선주들이 쟤들 저래가지고 배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 불안해 그러면 취소해 버렸어. 그렇네요. 그 2000년대 후반이면은 글로벌 경제 위기 있을 그럴 때잖아요. 그때, 그럼 그런데 조선 쪽은 안 좋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예. 그걸 넘어가야 일자리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경기 진짜 어떤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그 강성 노조들 실패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예. 강성 노조의 대표적인 특성이 저 사주는 틀림없이 뭔가를 숨겨놓고 우리한테 숨겨놓고 뭐 더 줄 수 있으면 그런 무조건 그런 식으로 딴 주머니 있을 거다 안 나간다. 무조건 안 나간다. 그러고 이제 했다가 예. 이제 실제로 망하니까 예. 그 여기도 똑같은 후회를 했어요. 신화 SB 그러니까 신화 조선소 네. 봤더니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맨날 그 반대로 떠들다가 예. 이제 끝난 다음에 다 사라졌네요. 예.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한 경우들이 물론 저 박사님 이거는 혹시라도 그 과거에 그 사람들이 뭐 법적으로 이제 좀 문제를 삼을까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 일부에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 노조에도 그 당시에 뭐 노조가 회사에게 뭐 이제 좀 손해를 끼친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의 정당한 뭐 그 또 시위도 있었을 거고 물론이죠. 모든 활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조라고 해가지고 예. 그 기본적인 전제 회사가 존재해야 노조도 있을 수 있다. 네. 그 기본적인 전제를 허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당시에 그 신화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그 노조들도 후에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좀 후회를 하고 뭐 그랬었나요? 그렇게 나오죠. 결국 또 후에 그때 이름까지 예. 나와요. 네. 그때 노조 간부들 이름까지 노조 간부들이 나오는데, 누구누구가 후회를 했다. 그 사람들 이제 예. 그 기록이 그런 거면 뭐 다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네요. 이게 이제 예. 그 받을 수 있을 때가 있고 더 올려 받을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가 있고 뭐 그걸 넘어가야 또 새로운 기회가 있고 예. 그걸 이제 현명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 말하자면 서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노동은 자본은 노동의 친구다. 네.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똑같이 이 노동을 하는데 네.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예. 곡괭이가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자본을 더 들인 또 뭐 트랙터 오면 더 많이 할 수 네. 있고 한 노동이 예. 그래서 더 많은 자본과 결합할수록 더 큰 생산을 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계 생산만큼 임금을 받기 때문에 예.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될수록 노동자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적대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실제 그 시장에 돌아가는 원리는 네. 뭐 그걸 좀 깨달은 상태에서 회사가 있어야 네. 노조도 있다. 그 지금 마치 하는 행동들 보면은 일부 노조들이나 아니면 노총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좀 적대 회사의 간부가 몰래 스파이로 와 있는 것처럼 이 회사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가는 건 좀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는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깨는 그러니까요. 격이 돼 버리죠. 그거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 우리 기업 죽이는 대표적 정책들이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런 좌파 정책들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다는 말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시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기업가가 등장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은 뭐 사실은 심심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고 청년들은 다시 예전처럼 뭐 이제 창업이나 야망을 좀 꿈꾸게 하려면 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학적 측면에서. 아무튼 뭐 이걸 보시는 분들 좀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저는 다시 한번 히그스가 말한 체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체제 불확실성. 지금 뭐 이건 뭐 갑자기 그냥 법적 리스크가 예전에 비해서 확 올랐잖아요. 중대재해처벌 그리고 그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범위까지 실제 예를 들면 저 법에서도 그 고의에 의한 과실에 의한 그 책임이 있고 무과실 책임도 있는데 과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데 대해서 책임을 물려봐야 그걸 갖다 다음번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뭐 관리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적정한 법적 리스크를 무조건 높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저기 심하게 얘기하면 저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차를 안 가지고 그러니까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교통사고는 나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나 우리 그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뭐 조금씩 낳는 걸 감수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 활동의 그런 안전을 위한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이제 안정돼 예측 가능하도록 자꾸 변경하거나 막 올리거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거 괜히 투자했다가 이거 갑자기 법이 바뀌고 또 뭐 힘센 노조가 또 뭐 갑자기 또 뭐 파업하면서 뭐 난리를 쳐봐도 나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안 하죠. 저 아까 말한 대로 자본이 파업을 하지. 그러니까요. 아니 괜히 뭐 이거 아버지 기업가 정신은 둘째고. 아니 아버지 거 물려받았다가 이게 회사가 이거 건설회사인데 괜히 이거 노동자 사망 사고라도 생기면 자기 깜빵 가게 생겼으니까 이거 그냥 팔아보고 팔아치울 수도 있고. 아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몇 년 동안 한 6년인가요? 그 시간 동안 이
사회 재해 관련된 시스템을 바꾸는데 돈을 투자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시스템 뭐 체제를 뭐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누구라도 죽게 되면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무서운 말인데 그것도.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네. 좀 조정을 지금 상식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야 뭐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소한 그 상징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대표적인 기업들은 아직 안 나가지고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는데 체감이 잘 안 된다. 체감이 안 되는데 사실 예전에 그런 점에서 어디 하나 나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스웨덴에서 상속세 없어진 과정을 보면 들어봤더니 그것도 이제 나갔단 말이지. 상속세를 자꾸 높이니까 여기는 못 살겠다 그러고 기업이 떠나버렸어. 그 어디였죠? 그 제가 아는 기업이었는데. 아스트라 뭔가 그것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요? 아스트라라는 그런 데도 있었고 뭐 몇 개 있더라고. 딴 데랑 이제 합해서 그다음에 만든 또 게 왜 또 뭐죠? 저 가구 이케아도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좌파 정부지만 깨달은 거지. 이걸 보내서 상속세 매겨가지고 떠나게 하는 것보다 여기 국내 스웨덴에 머물면서 그 생산 활동을 해서 거기서 법인세 이렇게 받아내는 게 그럼 훨씬 더 현명한 거다. 박사님 지금 말씀은요. 아까 개구리 이론에 비추면은 이제 익어가는 개구리들한테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확 끼얹어야 돼. 그렇지까. 익어가는데 뜨거운 물이 한 바가지 그래야 번쩍 눈이 뜨이지. 분명히 화상은 입고 그래도 아니 예를 들면 뭐 이케아라든가 그런 게 안 떠났으면 그 나라가 저기 상속세 없애진 않지. 정치인들이 특히 상속세를 그 말하자면 부의 대물림을 막는 뭐 굉장한 제도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없애기가 뭐 스웨덴이라고 해서 쉬웠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좀 약간 애매하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왜 그 37이라고 그 손톱깎이 전 세계 그 전기 1위였던 우리 자랑거리였거든요. 또 이제 콘돔 제작했던 유니더스라는 기업도 있었고 이 두 기업 다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작살이 나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박사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하여튼 뭐 참 아이고 그래서 뭐 참 뭐 나중에는 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이제 엄한 얘기를 굉장히 그래도 밝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한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막바지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L자형 장기 침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게 뭔지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쎄 뭐 L자형이란 게 횡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장은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알파벳 L자 얘기하는 거죠. L자니까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쭉 그냥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쭉 간다는 소리고 제 상상이 맞네요.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이제 뭐 저성장에 빠졌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고 그걸 돌파할 그 힘을 못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인데 사실 뭐 이걸 L자형이란 게 그대로 유지만 되면 뭐 그나마 뭐 좋겠지만 그래요? 그것도 이게 이렇게 가서는 어디입니까? 그 고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미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까 그 국가 채무가 1,300조라 그랬는데 뭐 광의로 그 D폰가 이렇게 넓혀 보면 벌써 뭐 그러니까 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뭐 국민연금 이런데 들어가야 될 돈, 그 결국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 뭐 비금융 공기업 같은데 뭐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합치면 뭐 그게 벌써 뭐 4천 뭐 몇백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조 4천 몇백 조요? 광의로 보면 이미 그래서 이미 뭐 100몇 프로 훨씬 넘었다는 이야기까지 전번에 박수영 의원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랬고 그래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노인들이 오래 산단 말이에요, 이제. 예.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 경제 활동을 너무 오래 많이 해버리면 젊은 사람들 기회가 아무래도 그렇죠.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예. 그러면 이게 물론 뭐 건강할 때까지는 저 생산 활동 하는 게 그리고 연금을 좀 안 받고 그렇게 적립하는 층으로 되면 좋지만 이미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긴 어렵고 예. 그 이야기는 그 생산해낸 데서 쓰는 계층은 굉장히 늘어나고 네. 그 만들어내는 저 계층은 점점 또 저 요새 뭐 그렇죠. 인구 구성비도 구조 자체가 예, 그렇게 가고 있기 작잖아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도 꽤 있어요. 네. 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이 성장이라든가 이런 쪽 거기에 뭐 과감하게 국내 투자하기를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는 네. 사실은 좀 저 미래가 좀 밝지는 않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네. 글쎄 그 어떻게 해야 그게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자각의 주체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들 전체입니까? 아니면 지금 정권 아니 경제 정책에 일단 펴는 끌고 갈 그러니까 국민들 다 하면 예. 다 한다면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뽑을 테니까 상관없는데 아 그렇긴 하네요. 예, 근데 다 그렇게 뭐 기대하기 자기 그냥 당장 사는데 바쁜 사람이 많기 예. 때문에 최소한 그 소위 말하는 저 리더 뭐 뭐랄까 사회 정치라든가 뭐 위정자들. 위정자 그다음에 뭐 학계 언론 뭐 여러 군데서 예. 그걸 적극적으로 좀 인식을 좀 바꿔 나가서 자꾸 그걸 떠들고 네.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걸 바꾸지 않으면 그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다. 인식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인식의 변화로 이어서 이게 경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죠. 돼야 되죠. 예.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되게 하겠습니까만 서서히 글쎄. 그래서 말인데요. 곤란한 예. 질문 하나 드리려고. 예. 그 경제 정책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좀 많이 들립니다만 예. 그럼에도 김희석 박사님께서 이 정책은 폐기해야 될 1순위다라고 꼽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을 꼽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저 기조부터 네. 확장 재정 기조부터 바꿔야 된다. 기조부터. 예. 특정한 어떠한 케이스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그걸 가서는 지금 뭐 아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로 다가오니까 예. 그거부터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장적으로 적자 막 해도 더 잘 되면 네. 그러면 어느 날 할 것 없이 막 쓰면 되지. 다들 써졌겠죠. 써제끼면 되지. 그런데 그게 이제 정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이자가 네. 빌린 데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되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이 어느 순간에는 저 국가는 파산이다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채권이 야, 채권, 예전에 그 그리스 국채가 제일 그러니까 그 케이스처럼 그렇게 가버리는 거고 뭐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충격이 돼서 네. 또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는 있죠. 국민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죠. 하긴 꼭 돈 써잡기는 거 보면은 마치 땅에서 석유라도 나는 것처럼 정부는 생산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진짜 까먹으면 안 될 게 정부는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로버텍스가 얘기한 체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 로버트 히그스. 네, 이 두 가지는 정말 기억에 확실하게 남네요. 예. 그런 쪽으로 좀 가주면 좋겠고. 네. 근데 희망 사항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결국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국민이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다가오는 경제 풍랑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존 전략,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개개인이 네. 가져야 될 이 생존 전략 또는 글쎄, 정신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저기 하이에크의 스승이 미제스가 있었는데요. 예, 미제스가 미국에서 이제 가서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브스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예전 이야기입니다. 예. 1970년대쯤인데 거기 가서 그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인프레 속에서 아르헨티나 당시에 예. 어떻게 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질문하고 비슷한데 그때 했던 대답이 예. 인프레를 인덱스화하거나 인프레와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개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도 돈을 막 찍어낸 그런 경제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프레가 심하잖아요. 그렇겠죠. 이럴 때 어떻게 나의 자산을 잘 예. 지킬 수 있습니까? 굴릴 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 그레이브스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인프레를 대답이 인덱스한다 이게 뭐 그러니까 어려워요. 인프레와 함께 성장 같이 인프레가 될 때 네. 그것도 같이 함께 올라가는 것들을 증권 같으면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정권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죠? 일종의 그 제가 저 주식까지는 안 해봐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상품들 네. 대표적인 주식을 쭉 모아갖고 평균을 내서 뭐 한다든가 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기 돈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도 가지면 증권도 온다고 보면 그런 것들은 인프레 되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과 함께 이것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물가와 같이 물가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수 있는 것들을 종목들. 그런 것들을 예. 그 같이 무슨 지수화해 놓은 것도 있고 상품이 예. 그런 것들을 가져라 일단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이제 인프레로부터 자신을 좀 방어하는 방법들을 찾아라는 거고. 그럼 뭐라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통하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고 예.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불안하니까. 예. 예, 그런 점이 있고. 그 혹시 그거 예전에 왜 미국 같은 경우 예. 정유회사들이 평상시에 이 수익률 자체는 낮은데 예,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예, 예. 예,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예, 뭐 잘 모르면 그렇게 투자라는 거.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예, 뭐 그런 방식이. 왜냐하면 예. 결국은 네. 뭐 에너지는 어느 경제고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예. 인프레가 되면 네. 그것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뭐 물론 그게 변동은 심합니다만 예. 생산 그거에 따라 또 이게 에너지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예. 뭐 나라마다 다르고 그러다 뭐 보니까 그러겠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의 가격은 인프레 물가가 오르는 거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기 자산에 끼워 놓도록 하라. 뭐 네. 이런 거 아이디어는 하나 줬는데 그 정도 이야기가 아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과 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그걸 예상해갖고 지금 샀는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높은데 이게 오버슈팅한 건지 네. 아니면 여전히 앞으로 인프레가 더 돼서 예. 여전히 더 어느 정도 더 올라갈지 시기를 이게 맞추는 건 거의 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함부로 나서는 단위가 너무 큰 것들은 네. 개인들로서는 좀 힘들고 뭐 그렇지 않냐. 개인들이 더 힘들 수밖에 그리고- 없는 게요. 예, 예. 먼저. 예, 그리고 예. 이왕이면 원화보다는 기축동화 쪽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똑같은 이제 지금 오버됐냐 안 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를 그걸 말하자면 그리고 달러 자체도 이게 뭐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니 그러면서 또 뭐 이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튈지 예. 그것도 사실은 조금 길게 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달러 자체도 지금 예, 안정되지 않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불안 지표이기 때문에 네. 미국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호딩이라고 자기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측면이 굉장히 큰데 어느 네. 순간 달러에 대한 신뢰도 뭐 이거 뭐 보장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당분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기축 통화가 그렇지 않은 통화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이 경제학 쪽에 이 박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좀 긴 기간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당분간이라 하더라도 한 거의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죠. 이야기하시고. 예.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인플레가 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찾아보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쪽에 되도록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하고 그리고 뭐 실물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인데 또 다른 분야는 네. 근데 부동산은 워낙 또 세금이고 뭐고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네. 또 단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개인들이 그냥 뭐 빌리지 않고 하기에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모르겠고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돈을 지금 계속 푸는 게 확실하다면 예. 뭐 어느 날 마음이 변하거나 그다음에 국제금융 시장에서 경고를 세게 때려갖고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그렇다면 말하자면 인플레 효과 지금 어떤 것들을 하는 것도 인플레 효과가 나기 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가 필요한 뭐 지금 다 막아놨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런 뭐 말하자면 실물에 가까운 쪽을 좀 그 취득을 하라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참 말을 해놓고 나도 그러면 당신은 지금 현금을 좀 어떻게 할 거냐 물었을 때는 여전히 글쎄 지금 어쨌든 일부를 달러 정도를 어느 정도는 네. 좀 이게 그거는 내가 필요하겠다 싶은 저는 생각. 오히려 들으면서 아까 하신 말씀이 더 명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예. 일련의 여러 가지 방법을 카테고리별로 정말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만 순수하게 이렇게 분석을 네.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매번 분석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 예. 예, 이런 다 불확실성이 계속 이게 그렇죠, 다 이게 그렇죠. 노출이 되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이 정책 기조를 경제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가는 하는 백약이 무효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예. 식으로 막 계속 끌고 간다면 예. 그러니까 솔직히 뭐 국내 쪽 그 경제가 좋아질 걸로 기대하기는 네. 좀 어렵고 아. 거기에 맞춘 뭐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 다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은 아무래도 예. 저는 이제 정치 쪽을 계속 다뤄왔던 예, 사람이다 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당장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신들의 정책이 틀렸다라고 국민들의 의중을 확실하게 이번 정부에 알려주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안정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건 정책 변경을 예. 뭐 유도할 수 있는 뭔가 있다면 그 선거보다 그것도 확실한 게 어디 충분히- 있겠어요, 그게. 참 그것도 참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사님 오늘 참 정말 어두운 얘기를 어둡지 않게 이렇게 글쎄 뭐 예, 한다고 저기, 했는데 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모든 뭐 전망하고 관련해서는 네. 언제나 참 많이 틀릴 수 있는 게 틀리는 게 전망이다 보니까 네,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특히나 뭐 함부로 잘못 말해서 또 귀중한 모든 사람의 아무리 작은 저축도 그게 씨앗이 되기 때문에 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어쨌든 뭐 이런 방송들이 좀 우리 뭐 많은 식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지금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잘 인식해서 좀 이걸 바꾸는 어떤 뭐 자그마한 좀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한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희석 박사님과 또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저희 원래의 라이브로 새벽엔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